내 이름은 김건태 가명이고 나이는 현재 80세입니다. 아내 영희 가명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지방은행에 근무했으며 나는 지점장이라는 직책으로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60년 이상의 은행원 생활에서 견실한 경영 수완과 온화한 성격으로 부하 직원들의 신뢰가 두터웠으며 많은 고객들의 자산운용 상담을 맡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계획적으로 준비를 진행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과 오랜 세월 적립해온 예금을 합치면 30억 원의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부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외동아들 웅태는 서울에, 딸 미숙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으며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35년간 살아온 단독주택의 유지관리가 해마다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넓은 정원의 손질은 체력적으로 힘들게 느껴지게 되었고 영희도 이대로 나이 들어가는 건 불안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고 만약 지진이 오면 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말에 나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집을 처분하고 노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로 결의했습니다. 부부가 여러 번 의논하며 먼저 유료 노인 홈이나 시니어 주택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상담하거나 주택 전시장에 가보는 등 신중하게 선택지를 탐색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모으다 보니 몇 가지 후보가 되는 시설도 찾았지만 어느 것도 우리의 이상에 딱 맞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설비도 잘 되어 있지만 왠지 병원 같아서 라고 영희가 말합니다. 나도 노후니까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 좋겠네 라고 동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꿈꾸는 이상적인 노후란 안전하고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매일이 충실하고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60년간 성실하게 일해 매해온 내게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우리는 아직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금융의 프로로서 많은 고객들의 자산운용을 봐오넛 나조차 피할 수 없었던 노후의 함정. 설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지금도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러한 어느 날 내 스마트폰에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행 시절 동료이자 오랜 절친인 박용호 가명 로부터입니다. 메시지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박용호 부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건태야, 너도 아내와 함께 여기로 오지 않을래? 매일이 휴가 같은 생활이야. 그 사진에 찍힌 것은 고급 리조트 호텔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사실 시니어 샹케 리조트형 주택이었습니다. 박용호는 그 시설에서의 생활을 SNS로 매일 발신하고 있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의 가벼운 운동, 정원에서의 티타임, 셰프가 솜씨를 발휘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마치 장기 체류형 리조트 호텔 같은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는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영혜야, 이거 좀 봐! 라고 내가 아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자 영희도 흥미진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멋져. 박용호 부부? 정말 즐거워 보이네. 나는 즉시 박용호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은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내에는 온천이 딸린 대욕장, 피트니스 짐, 카페, 도서실 등이 완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체제의 의료 스태프도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은 동년배 동지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가 제2의 인생을 즐기려는 긍정적인 사람들 뿐이야 라는 박용호의 말에 우리 부부는 강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실제로 그 시설에 견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엔트런스를 들어서자 마치 리조트 호텔 같은 럭셔리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내해준 젊은 여성 스태프의 미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부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생기 있게 지내고 계세요. 모델룸은 70평방미터의 여유로운 구조로
큰 창문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동남향 방이었습니다. 실내는 완전 베리어프리 설계로 욕실이나 복대는 손잡이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라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 라고 영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설 내를 걷고 있자 마침 박용호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야, 와줬구나 라고 박용호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시설의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맛과 양이 우리에게 딱 좋았고 매일이 외식 기분이야 라고 박용호의 아내도 보증합니다. 치구에는 시설 내를 안내해주며 충실한 설비에 우리 부부는 점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입주 조건을 확인하니 입주 일시금이 2억 5천만 원, 그리고 3년분의 임대료 선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코 싼 금액은 아니었지만 나는 자신의 금융기관에서의 경험에서 시설의 경영 모체와 사업 계획서에도 철저히 눈을 돌렸습니다. 대형 디벨로퍼의 그룹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 상황도 건전해 보였습니다.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나는 영희에게 전하고, 영희도 박용호 부부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겠네 라고 가슴을 부풀렸습니다. 견학으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 부부는 입주를 결의하고 계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약 시 영업 담당자는 의료체제도 정비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에 환불 규정도 있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정중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왜인지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에 가슴이 부풀어 있던 나는 그 위화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생활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우리 노후의 꿈을 크게 어그러뜨릴 줄은 이때 아직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봄, 어느 날 우리 김건태 부부는 고지대의 경사지에 세워진 리조트형 시니어 시설에서의 신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반년간은 정말 이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은 바다로부터의 부드러운 빛으로 깨어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계절 재료를 사용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매일이 호텔 식사 같네 라고 영희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부부가 스트레칭 교실에 참가하거나 온수풀에서 여유롭게 운동하거나, 점심 후 영희는 그림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는 도서실에서 독서를 즐기거나 동년배 입주자들과 장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네 라고 우리는 자주 둘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박용호 부부와는 주에 2회는 차를 함께 마시고 휴일에는 4명이 시설의 송영버스를 이용해 가까운 마을로 쇼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외동아들 웅태 부부나 딸 미숙 가족이 방문할 때는 시설 내 게스트룸에 숙박하게 해서 손주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투자 펀드에 인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영 기반의 강화로 더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설명회에서의 새로운 경영진의 말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지만 그러나 확실히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바뀐 것은 식사였습니다. 그때까지 계절감 넘치는 수제 식사가 중심이었던 메뉴가 냉동식품을 해동한 듯한 또는 양식물 메뉴로 점차 대체되어 갔습니다. 재료비 고등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설명이지만 맛도 양도 분명히 저하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솜씨 좋은 셰프도 어느새 퇴직하고 파견 스태프가 조리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식사는 정말 쓸쓸하네 라고 영희는 어깨를 떨어뜨리고 박용호의 아내도 나도 왠지 식욕부진으로 라고 침울하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띈 것은 의료체제의 변화입니다. 상주하던 간호사의 수가 줄어들고 야간은 한 명 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입주자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을 때도 간호사가 오는데 한동 1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시설의 메인터넌스도 점차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점검 간격이 길어지고 대욕장의 청소도 이전에 비해 분명히 조잡해지며
복도의 정구 교체도 늦어지기 쉬워졌습니다. 경비 절감의 명목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축소되어 간 것입니다. 입주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해 새로운 시설장은 순차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할 뿐 예전에 생기있던 시설의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아 갔습니다. 수개월 후 이번에는 업무 효율화 노타메라는 명목으로 오랜 세월 일하던 스태프의 많은 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태프는 경험이 얕아 입주자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아 이전 같은 세심한 케어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뀌었어 라는 목소리가 입주자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입주자 대표로서 여러 번 시설 측에 개선 요구를 냈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입주자에게 충격의 통지가 도착합니다.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개정 안내, 월간 관리비가 20% 가까이 인상되는 것이 고지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김건태 부부의 마음에 무거운 불안이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아침 내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입주의 계기가 된 절친 박용호 부부로부터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미안해. 우리 여기 나가기로 했어. 더 이상 한계야. 그날 오후 박용호는 우리 방을 방문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최근 몇 개월의 고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야간 의료 대응이 늦어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 식사질의 저희로 둘 다 몸 상태를 망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 시 약속되었던 서비스가 차례차례 줄어드는 현상에 정신적으로도 지쳐버린 것. 건태야, 너희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이대로라면 점점 더 나빠질 뿐이야. 그 말이 우리 김건태 부부의 마음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의논했습니다. 영희는 창문에서 보이는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꿈을 너무 많이 꾼 걸까? 다음 아침 나는 다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관련 조항은 복잡해 실제로 어느 정도 환불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퇴거를 결의한 나는 시설 측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대응한 시설장은 환불에 대해서는 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용호 부부는 시설을 떠났습니다. 그 후 우리 김건태 부부도 정식으로 퇴거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새로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시설 측으로부터 퇴거 시 현상 복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고액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입주 시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내가 지적해도 소모 정도가 통상의 예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가 청구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주 일시금의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액의 산정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며 구체적인 금액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문의해도 담당자는 확인 중,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대응은 절대 하지 않았는데 라고 나는 분함을 씹었습니다. 영희도 이럴 줄 알았으면 라고 날로 몸 상태를 망쳐갔습니다. 퇴거를 결의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사태는 전혀 진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찾으려 해도 환불의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설마 우리의 노후가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이야. 매일 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금융맨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것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어느 밤 영애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이러죠. 분명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말이 내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의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나는 먼저 소비자센터에 전화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원은 내 이야기를 정중히 듣고 유사한 상담이 다른 곳에서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비자 센터의 조언으로 나는 먼저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정식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측으로부터의 답변은 여전한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우리 부부는 소비자 센터에서 소개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노인 문제 전문 변호사는 시설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비스의 현저한 저하, 설명 책임의 포기, 환불 절차의 부당한 지연 등 법적 관점에서 봐도 문제점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되면 비용도 시간도 걸립니다. 먼저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합시다. 변호사는 시설 측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때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시설 측도 마침내 구체적인 대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측에서 제시된 환불액은 너무나 낮은 것이었습니다. 입주 일시금 2억 5천만 원 중 환불되는 것은 겨우 5천만 원 정도. 계약서의 감액 규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라고 시설 측은 주장합니다. 이런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끝에 우리는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제3자인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됩니다. 조정의 자리에서 나는 입주 시 설명과 실제 서비스의 차이,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것 등 상세한 기록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시설 측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위원으로부터도 이용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설 측은 기본적인 자세를 바꾸려 하지 않고 제시되는 환불액도 우리 김건태 부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송밖에 없겠네요. 3회째 조정 기일이 불성립으로 끝난 후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송이 되면 더욱 시간도 비용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다른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싸움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영혜야,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보지 않을까? 응, 나도 각오를 다질었어. 이렇게 우리 김건태 부부는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합니다. 변호사는 유사 판례도 참고하면서 치밀한 소장을 작성하고 약속된 서비스의 불이행, 설명 의무 위반, 환불 절차의 부당한 지연 등 여러 법적 논점에서 시설 측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보이겠습니다. 그 말에 우리 부부는 어깨의 짐이 조금 내려간 듯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랜 금융맨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부부가 빠져든 시니어 주택 선택의 함정, 그리고 거기서 얻은 교훈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에서 누구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앞으로 노후 주거를 검토하시는 분들 또는 부모님의 주거 선택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니어 주택 선택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영 모체의 철저한 조사입니다. 표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황, 사업의 지속성, 과거 실적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펀드에 의한 인수나 경영권 이전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 방침이 갑자기 변경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의 화려함에 눈이 멀지 말고 10년 앞, 20년 앞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계약 내용의 세부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입주 일시금의 환불 조건, 서비스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 해약 시 절차와 환불 규정, 운영회사가 파탄난 경우의 보증, 요금 개정에 관한 약정. 계약서의 문구는 전문가 변호사나 소비자센터 등에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환불 관련 조항은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입주자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평판을 널리 모으는 것입니다. 시설이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입주자의 평가는 시설의 실태를 아는데 귀중한 정보원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입주자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의 운용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부부는 퇴직금을 거의 입주 일시금으로 지불해 버렸지만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큰 리스크였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높은 예적금, 정기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투자, 긴급 시에 대비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 장기적인 자산 가치의 유지오무지하는 운용. 특히 중요한 것은 급한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의 확보입니다. 시설로의 입주를 검토하는 경우도 계약액의 전액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액을 손에 남겨둬야 했습니다. 또한 노후 주거에 대해서는 여러 선택지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의 유지, 서비스 부속 고령자 주택, 간호부속 유료 노인홈, 임대주택 등 하나의 선택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의 세대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 않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서 적절한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현명함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노후 자산에 관한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더 많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인식한 것은 노후 생활 설계에서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의 중요성, 계약 내용의 정밀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것처럼 노후 생활 설계에서는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노후 주거를 검토하시는 분, 부모님의 주거 선택을 지원하시는 분, 이미 시설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신 분, 각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례로부터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건으로 우리 부부를 지탱해 준 것은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과 딸의 존재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정신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을 생각할 때 돈이나 시설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거리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의성만 추구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